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국회에 왔습니다. 과방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노정면 의원님 만나 뵈러 왔는데요. 이제 법사위 못지않게 이제 과방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과방위 상황, 특히 또 언론개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시영TV 시청자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이 자주 안 불러주셔서 자주 인사 못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정면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청문회에서 너무 독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에이, 그럴 리가요. 네. 다 팀플레이죠. 팀플레이긴 한데 노정면 의원님이 눈에 좀 잘 보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좀 얼굴 까매서? 역시 오랫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그 경험과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역시 사람 보는 안목이 있구나, 제가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고 또 막 정동영 의원님도 네. 과거에 MBC 시절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울림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정은 의원도 열심히 하고 그 황정아 의원, 김우영 의원,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운기 의원도 발군의 실력이고 팀목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상임위 생중계 불만하다 이런 평가 많았는데 과방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응원과 지지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럼요. 그게 에너지고 그래서 더 힘내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팀워크가 참 좋아요. 오늘 회의 전에 만나서 이러저런 상의를 하게 되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의원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예. 또 자기 활동을 굉장히 그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좀 자기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당연한 욕심들이 있을 텐데 네. 과방위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졌더라. 인적 네. 조화가, 구성이. 왜냐면 최민희, 김현 두 분은 원래 찰떡궁합이잖아요. 의원과, 위원장과 간사 이렇게 좀 네. 묶여졌고. 또 이제 실제로 방송사, 언론사에서 종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이제 언론개혁 운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종면, 이훈기, 이정은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대선배격으로 정동영 네. 의원도 계시고, 또 황정아 의원도 계시고요. 김우영 의원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조국당의 또 이혜민 의원. 네. 그래서 이게 구성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런 특히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언론 출신 아닌 황정호 의원님이나 박민규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김우영 의원님 이런 분들의 내공, 그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황정호 의원은 또 원래는 이제 과학 몫으로 들어와 있는데 과방이니까. 네. 그리고 조인철 의원도 계시네. 네. 조인철 의원. 저는 황 의원님이 박문진 이사를 2명이서 6명, 80몇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합치시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낸 거 보고 저도 그거 봤어요. 0.0000 막 이러던데. 무릎을 쳤어요. 역시 황장하다. 네. 예, 참 그런 일꾼들이 우리 민주당에 참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씩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박문진 관련해서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일단은 26일까지 신임 이사진들 관련해서 기존 이사들이 26일까지 일단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방통위가 된 거잖아요. 아니요, 원래는 양쪽이 당사자들이 냈죠. 그렇죠. 떨어졌던 분 3분, 그 다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야당 쪽의 인사들 3분이 이제 냈죠. 2군데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 판결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를 이제 7월 31일에 네.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네. 9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을 뽑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이 박문진 이사 임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새로 뽑힌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결정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박문진 이사들, 오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의
입장이 갈리는 거잖아요. 대체할 분들이 안 오면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시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럴 실익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뽑힌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공정한 심사가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낸 것이고. 그렇게 네. 이제 두 군데에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부도 두 군데인데 이분들이 뭐 같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그렇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네요. 각각 냈고 재판부 배정이 두 군데가 돼 있는데 네. 이 두 재판부가 모두 8월 12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일 텐데. 그러니까 8월 12일 임기 만료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방통위에서 너무 급하다. 이게 방통이 이제 불안한 거지. 예,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늦춰달라고 했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거예요. 며칠간 네. 26일까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12일부터 26일까지는 어떻게 하지? 일단은 기존의 이사진들이 임기를 연장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들 수 없습니다. 다분히 그러네요. 기술적인 판단이고 이게 집행정지도 일종의 가처분인데 네. 가처분에서도 가처분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 방통위가 그렇게 허겁지겁 낸 이유는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을 예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반박 자료를 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7월 31일 임기 첫날인 그날 전체 회의가 1시간 35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네. 10분은 정회했습니다. 네. 그럼 1시간 25분 동안에 안건 4개를 처리했어요. 그중에 네. 2개가 83명을 심의해서 13명으로 추리는 작업. 그거 못해요.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사람들 선별하는 작업. 그 낸 자료 있잖아요. 각각에. 자기 소개하고 막 이렇게 네. 공적 심사하려면 보통 내잖아요. 첨부 서류까지 하면 5, 60페이지 막 내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2, 30페이지 내는 사람. 이거 대충은 봐야잖아요. 네. 시간이 안 됩니다. 10명 해도 1시간 좋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각각 지원자들이 낸 서류뿐만 아니라 네. 국민 의견 수렴 서류만 해도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또 네. 자격 심사라는 거를 방통위 사무처에서 해요. 네. 자격 심사한 결과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봤다고요? 아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해본 사람 알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 가지 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KBS, MBC 이사 지원한 사람들이 83명이에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좀 추려서 당일에는 몇 명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83명 다 그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전에 추릴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체도 없고 네. 추려놨다 하더라도 서류를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기가 7월 31일 시작됐기 때문에 아. 심사하는 사람 그 두 사람 이진숙, 김태규 이 두 사람이 네. 7월 31일 아침에 서류를 받았고 네. 취임식도 했고 밥도 드셨고 그러면요, 그걸 한번 법원에 한 번만 상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83명이 낸 서류의 페이지가 종합 몇 페이지인지를 한번 해서 법원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거 당연히 다 확인해서 네. 제출할 거고 그걸 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왜냐하면 네. 지원자들은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83명 모두 후보자 의결 단계까지 거쳤어요. 형식적으로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83명을 급하니까 네. 다 후보자라고 때린 거예요. 그럼 83명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죠. 그런데 채점표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없어요.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사하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논의했냐? 논의도 안 했대요. 그러면 신의 계시예요? 용산이 신인가요? 아니, 뭐 천머식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욕설이. 천공? 예. 그러니까 심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결을 했냐 그랬더니 KBS, MBC 각각 7, 8번씩 7, 8회씩 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심사표도 없는데 투표를 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이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네. 이 사람이다 추천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검증 가서 투표용지를 확보를 했어요. 네. 투표용지가 A4 용지인데 여기에 KBS 52명, MBC 21명이 이름만 다 찍혀 있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거기다 옆에다가 6명 도장을 찍는 거예요. 6명 같이 찍고 7명. 9명을 찍는 거죠. 어? MBC는 9명인데. 9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9명을 찍고 네. KBS는 11명을 뽑아야 되니까 11명을 찍은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표 많이 나온 사람은 6명, 7명씩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합치되는 사람들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렇게 각각 7, 8번을 해서 MBC는 6명 합의를 이뤘고 네.
KBS는 7명 합의를 이룬 거예요. 야, 그럼 이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름이 잘 외워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 갖고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네. 여기서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네. 왜 9명 뽑고 11명 뽑아야 되는데 7명, 6명밖에 못 뽑았냐? 서로 이름 기억이 잘못됐나? 아니면 명단이 달랐나? 난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메모장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메모장에 이름을 적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6명, 7명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김태규 이분은 네. 언론 쪽에 있는 사람도 이름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찍다가 7, 8번이나 했는데도 안 맞아? 9명, 11명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KBS는 7명밖에 못 뽑은 거고 아, 다 뽑을 수 있었는데. MBC는 9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밖에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은 거군요. 네. 다 안 맞아서. 처음에는 뭐 야당 몫을 남겨두고 뽑았다는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네. 과방이 와서 들통이 났죠. 야, 그러면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핸드폰 메모장에 남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투표를 해서 안 맞으면 네. 논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협의해서 뽑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했냐? 안 했대요. 그 현장에 참여한 사무처장이 명확하게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현장에 방문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이 다 법원에 다 가 있는 거죠? 지금 내용이. 저희가 내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네네. 뭐 다 추려서 내지 않았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그날 절차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예. 이게 지원한 사람들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네네.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닌지 음. 그리고 방통위 절차에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순한 의결이 아니라 심의 의결. 그리고 면접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면접하죠. 코로나 때도 했어요. 네, 맞아요. 원격 면접을 예,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면접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심각한 흠결입니다. 되게 이제 원래 면접 단계에서 한번 추려서 네. 2배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최종 결정하잖아요.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서류 심사하고요. 네. 서류 심사에서 후보를 추리고요. 추리죠. 후보 추리는 의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요.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뭐 범죄 이력 이런 것들 예. 조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예. 위원들끼리 사전 협의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른바 이제 형식적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투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탄핵 때문이죠. 그렇죠. 탄핵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탄핵을 하냐 이렇게 공격들을 하는데 여권에서 그 공격을 하는 건 그게 핵심 공격 포인트가 맞기 때문이에요. 이진숙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발의를 한 거고 우리가 탄핵 발의가 며칠이었죠? 7월 30일에 발의했고 예. 7월 31일에 1일 날 투표했죠. 저희가 8월 1일에 투표하는 8월 1일 날.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심의 의결은 7월 30일 날. 31일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들이 탄핵을 앞두고 절차를 다 밟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졸속으로 한 거지. 최소한 한 며칠 간격을 두고 2번의 전체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에 이게 이제 법원에 인용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가 탄핵 전략을 세웠던 그것이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승리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당신은 부적절한 인사이기도 하거니와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니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이전에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대행 체제까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했던 대응 방식은 런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데 이진숙에 이르러서는 이진숙까지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 전에 사퇴를 해버리면 네. 5개월, 6개월 MBC 이사 교체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몰려서 이진숙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한 거죠. 임명을 네. 강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최소한 지금 제가 이제 그쪽 편을 든다면 최소한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던 막판 의견 하루라도 간격을 둬라.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 말을 안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7월 31일에 해치워야 된다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도 된다고 판단을 누군가는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루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이 그 다음날 1일날 2시인가 뭐 이때 오후에 보통 네. 열리잖아요, 국회가. 네. 그럼 8월 1일날 일찍 아침에 다시 열었으면 되잖아.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무자들의 의견이 전달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밀어붙여! 네. 우리가 다 법원도 뭐 우리 입기마에서 놀아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면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은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건너서 2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탄핵을 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했을 거예요.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탄핵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탄핵을 피하려고 절차를 무시했을 때 집행정지 들어올 것까지는 예상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런 가처분 신청은 늘 하잖아요. 뭐가 좀 문제 있다 하면 걸어놓고 보잖아요.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 누군가는 예상하죠. 네. 예상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 안 되는 통로. 그러니까 먹히는 분위기 아니야. 그런 신중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게 지금 여권의 권력지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인 게 이진숙을 이 정권이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자, 뭐 일은 저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카드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버티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왜 버티게 만들었을까? 저 같으면 제가 그쪽의 전략가면은 뺍니다. 네. 그래, 7월 30일 의결을 밀어붙였어요. 네. 그래도 이진숙 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사퇴하면 되는 거죠.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는 그렇죠. 반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넥스트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진숙을 빼면 한 달 뒤에 다음 절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동관이 사퇴한 것처럼 그렇죠. 김홍일처럼. 탄핵 직전에 이진숙이 그만두면 되는데 예를 들면 네. 방망이 두드리고 예를 들면 31일 날 뚫린 다음에 나 사퇴 탄핵 전에 네. 나 사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살라미 전술이랄까요? 그렇게 쭉 해왔던 대로 했어야 돼요. 저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숙의 일을 들어서 왜 눌러 앉혔을까? 이준숙이 권력 실세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진숙 씨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네. 이래도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진숙 씨한테 유리한 형국이에요. 정권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급도 나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헌재의 재판관 그 구성 비가 지금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실체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예. 저희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탄핵이 기각되는 결정이 나온다.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걸 기대하죠. 아니 그러면 19일 날 지금 이제 신문 기일이 잡혔죠. 잡혀 있고 26일 전에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절차 음결이 워낙 명확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법원이 적어도 그것까지를 기각한다? 지금 26일 전에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그 다음에 7월 31일의 절차적인 흠결. 근데 만약에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한다면 이진숙 그 탄핵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당성을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 결정이니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 달리 판단할 수 있고 뭐 네. 상급 법원에 의해서 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헌재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봐요. 헌재도 지금 사람들의 구성인자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네. 포진돼 이번에 있잖아요.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진숙이 그걸 노렸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동관부터 탄핵의 어떤 압박을 받을 때 이 사람들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버티는 게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네. 말씀대로 월급 나오죠. 네. 좀 쉴 수 있죠. 법인카드는 쓸 수 있습니까? 법인카드는 못 씁니다. 그죠? 그게 아쉽겠는데 이진숙 입장에서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사람이. 법인카드를 나중에 펑펑 쓰기 위해서 몇 네. 달 참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금 정권 차원의 이 일정표가 다 어그러집니다. 근데 이진숙 씨한테는, 개인 이진숙 씨한테는 그게 큰 타격이 아니죠. 그렇죠. 이분한테는 자리가 중요할 수 있고 네. 어렵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에 올랐어요. 몰랐고요. 이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헌재에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음 보궐선거나 이런데 국회의원 이전에 도전했었고 본인 정치적 체급을 올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저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진숙 입장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보는 게 낫겠죠.
네, 아주 뭐 극우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사람들, 뭐 보수나 진보로 이렇게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식을 가진 분들일 텐데 안 됩니다. 영남 쪽에서 보궐선거 사유가 혹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영남을 그렇게 통째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주 극보수, 극우 이 몇 안 되는 분들한테 어필되고 그들이 지금 막 이러저러한 걸 만들어내고 본인은 욕심이 있겠죠. 근데 본인 욕심이 있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네. 이진숙 같은 분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보고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저쪽에서 공천은 아니 본선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천은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눠먹기 하잖아요. 되게 대통령 목, 뭐 한동훈 근데 목. 이제 알걸요? 이진숙한테 당한 것 같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이진숙을 지켜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잘못해가지고 7월 31일이 이런 모양이 됐다는 쪽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강경 드라이브를 건 게 누구인가. 물론 이제 최종 경정을 용산에서 했겠지만 지금 얘기가 되는 쪽, 용산하고 얘기가 되는 쪽에서 푸시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때 효력전지는 인용이 돼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왔는데 절차적 문제,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다시 해야 한다, KBC 이사 다시 꾸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헌재에서는 본안 판결에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 않고 만약 기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숙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진 뭐 등등등등. 네. 그럼 그때 또 싸워야 하는 거네. 그렇죠. 똑같은 지금 사안을 네. 두고. 야. 뭐 지금 반년 뒤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헌재 그 판단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5, 6개월 안 걸리고. 네, 6개월 내에 180일 네. 이내에 하도록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빨리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 5개월 걸렸거든요. 네네. 중요한 문제니까 장관급 인사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네. 저는 당겨서 하면 논란이 더 생기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4개월이든 5개월이든 상당한 기간이고 오히려 가처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 인용이 나와버리면 네.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권 입장에서 헌재가 빨리 서둘러서 6개월 이내인데 만약에 3개월 뭐 이내에서 만약에 결론 내린다 이러면 더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갖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네. 네. 이진숙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까? 청문회 때 이래저래 다 봤는데 사람이 밑바닥까지 다 긁어본 거 아닙니까? 어? 난 사실 제가 이제 물어보길래 다스베이다 이런 데서 김어준 총수가 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주변에 본 적이 없어서 그 인생 살면서 저런 인간은 처음 본다. 뭐 공직자 유형은 둘째 치고 차치하고 보통 인간적으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한데 처음 봤어요 사실. 저런 사람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고. 저는 언론사 말고는 다른 조직을 경험하지 못해서 네. 다른 뭐 일반 사기업이나 네. 그리고 공직 죄송합니다. 이진숙 씨 얘기하려니까 목이 메. 그 어떤 출세, 진급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몰라요. 근데 언론사 그러면 기자들이 뭐 다 전문인이고 또 방송사는 PD, 제작진 그러니까 뭐 별로 어떤 자리나 뭐 이런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도 언론사 생활을 했는데 아닌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동기들하고 승진 인사가 났는데 혼자 떨어지거나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을 자극해서. 그 욕망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MB 때, 박근혜 때 그렇죠. 방송사를 장악한 거죠. 그렇죠. 떡 던져주면서. 네, 저희는 그래서 그들을 떡봉이라고 불렀어요. 떡봉. 일제시대 그 하급 관리들한테 빌붙어서 갑질한, 완장질한 사람들을 떡봉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빌붙어서 자기 자리 하나 보존하려는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료들이 뭔가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기도 하고 항의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흑화합니다. 그리고 아예 드러내놓고 적이 돼버립니다. 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아니, 맞죠. 정치 쪽에서도 그 극단적으로 전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몇 명 있잖아요. 하태경도 마찬가지. 예. 그런 사람들에서 더 꼴통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공격을 당했으면 저랬을까 하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출발 자체가 자리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진숙 씨도 그런 유형 아닌가?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노조 간부도 하고 파업에도 참여하고 그때는 노조 간부가 힘이 셀 때 아니었어요 혹시? 수적으로 줄이니까 예. 그쪽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이력이라면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내부의 그 구성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권력자들 쪽으로 선다. 이거는 권력용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거 이제 큰 틀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 앞에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답을 하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질문할 땐 눈이 많이 돌아가던데. 나 인상적이야 그분. 말싸움에서 앉으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청자들이 보는 게 이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버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MB 하반기에 그러니까 MB가 이제 집권 1년 차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광우병 촛불 집회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내부를 많이 바꾸고 그 실세들을 뒤로 빼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집권 2년 차를 네, 맞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미 그 민간 사찰 조직을 가동하면서 공직 후보자들을 평가했고 네. 거기서 가장 높게 평가받은 게 강단 있게, 강하게, 강성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를 제가 볼 때 이진숙 씨나 뭐 그 당시 김재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몸에 배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김재철 체제 하에서도 본부장까지 승진하면서 그런 행동을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픽이 된다. 예. 그리고 청문회가 그걸 보여주기 얼마나 좋은 과정입니까? 본인이 창피해도 강하게 부인해야 하고 당당한 척해야 되고 강성인 척해야 한다. 대전 MBC 현장 갔잖아요. 예. 현장 노조원들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진수 그 사장 시절에. 일단은 굉장히 80여 명 되는 조직이에요. 네. 직원이. 예. 그러니까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어? 거기에 너무 놀라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장하면서 대학원을 2군데나 다녔다고? 이것도 놀라워해요. 그 서강대 무슨 뭐 대학원 네, 다니면서 네. 뭐 주차한 것도 밥 먹은 거 다 드러났잖아요. 정책대학원 다니다가 한 학기는 또 언론대학원에 새로 이제 입학을 하면서 네. 한 학기 동안은 2군데를 다닌 거예요. 사장이. 대전에 있는 회사의 사장이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핑계대고 올라오는 거죠. 네, 네. 그걸 뭐 직원들은 알 리가 없지. 뭔 일을 했는지. 네. 아무튼 이진숙 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조직적인 트라우마가 강한 상황이라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MBC 이제 노조원들이 그 MBC 그 1층 로비에서 200여 명 모여서 시위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MBC 노조원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진숙 씨가 임명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지금 싸워야 될 때가 맞아요. 싸워야 된다는데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뭐 집회하면 사람이 잘 안 모이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진숙이라는 카드는 네. 사람을 감정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MBC 구성원들을.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첫 집회에 200명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수가 모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언론개혁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작년 때도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뭐 민동기 기자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최진봉 기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 때처럼 못 싸울 거다. 이 언론노조에 있는 그 노동자들께서 왜냐하면 그때 그 MB 박근혜 때 MB 때 싸웠던 분들하고 지금 젊은 기자들이라든가 PD나 이런 분들의 정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다. 동력이 별로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야, 이 언론개혁 싸움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때문인지 아무튼 MBC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 싸움 시작될 때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YTN에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당사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본인은 예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모였어?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총회를 사원 총회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 4월에 낙하산 사장 소문이 돌 때 모였어요. 그때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얼마 모였습니까? 4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서로 놀랐어요. 다들 이제 업무가 있는, 이제 파업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이 모인다는 게 왜 힘드냐? 방송은 돌아가야 되니까. 아, 다 현업에 가 있는 거예요. 취재하러 나가 있고, 제작하러 나가 있고. 예. 그런데 특정 시간에, 업무 시간 중에 모였어요. 근데 MBC는 요번에 200여 명이 모였잖아요. 보니까 200명 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지. 힘을 얻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큰일 한 거야. MBC를 윤 대통령이 MBC답게. 큰일 한 거죠. 윤 대통령이? 그러네. 이준석 꼽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아, 대통령한테 고마워할 일이 이렇게 생기다니. 이 동력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죠? MBC 그게 동력. 요번 집행정지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 그게 이제 인용이 되면 더 힘을 얻고.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각하나 기각이 되면 실망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부에서.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명확한데, 흔결이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 나와? 그러면 힘이 좀 빠지죠. 진짜 힘은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사법부 불신이야 그게 다르겠지만 네. 그것과는 별개로 알겠습니다. 지금 YTN은 어떤 상황이에요? 민영화된 이후에 좀 뭔가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김백 사장 체제 들어선 직후에 대규모 인사로 그 취재진 물갈이는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이미 보도된 대로 돌발 영상에 대한 뭐 제작 개입, 뭐 사후에 뭐 보도됐던 걸 갖다가 삭제하는 일까지 있었으니까. 폐지는 안 하고 돌발 영상. 명맥은 유지한 채로 저나 제 후임들이 만들었을 때의 제작 자율성과 비교해 보면 네. 말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특정 영상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특정 영상이 전 국민이 이미 다 본 김건희 명품백 영상이에요. 버스 지나간 데서 손 흔드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충성행위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장이라는 자가 들어서자마자 김건희 보도 대국민 사과라는 걸 하고 꼭 이제 그 용산과 관련된 보도에서만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궁금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왔을 때 YTN을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까? 행정행위로 팔아버렸는데 행정행위로 돌릴 수 있죠. 법원과는 무관하게. 무관하게.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면 좋지만 현실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법원이 부당해도 돌리지 못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정현주 KBS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되돌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 예. 것처럼 이제 본안 판단이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어. 대법원까지 나오려면. 예, 예. 법원의 판단으로 되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약하다고 보고 그러나 행정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YTN을 매각한 그 절차가 정당했나? 심사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방통위가 심사위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네. 심사하게 하겠다고. 네. 근데 심사위가 가동된 날짜 수가 네. 나흘이에요. 나흘 심사해가지고 팔아치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당에서는 뭐 서류 접수부터 최종 의견이 나올 때까지 뭐 한 달 얼마 걸렸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던데 네. 서류 검토하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는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이 꼴랑 나흘 동안 심사를 했어요. 천 몇백 명 근무하는 회사의 그 중앙 언론사 공영기관을 그 의결 자체도 2명이서 한 거잖아요. 네.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상인 씨는 유진그룹, YTN을 YTN 사겠다고 그 당시 신청한 그 그룹 사주의 변호인이었어요. 이해 당사자였다고요. 네. 근데 기피 신청했는데 본인이 각하했어요. 그 둘이 들어가서 땅땅땅 뚫린 거예요. 근데 김홍일도 알고 봤더니 유진 쪽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고 있습니다. YTN 문제 좀 잘 해결이 되는. 그리고 대주주가 예. 한전, KDN과 마사회 등이 그렇죠. 안 팔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려져 있었는데. 안 판다는 입장을 YTN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안 판다. 그걸 목을 비틀어가지고 팔게 한 거잖아요. 맞아. 그 과정이 좀 뭔가 밝혀져야 돼. 그 과정에서 주관사도 바뀌었어요. 삼성증권이 한전 KDN의 주관사였다가 갑자기 3일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도 의문투성입니다. 그런 명분들을 확인을 해내면 방통위 체제가 바뀌었을 때 되돌려야죠. 우리 노정면 의원과는 그 YTN 시절에 진행자와 저하고 이택수 대표 그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재미없어갖고 이제 그만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복직하고 맡았던 프로그램. 복직하고도 1년 동안 파업한다고 아니, 근데 방송 이제 못하다가 포맷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맨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그러니까 해석해주고.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색깔을 입히려고 했죠. 아, 저도 제가 네, 직접 네. 편집을 하는 제작자였는데 네. 커트 편집을 주로 했지만 네. 디졸브 효과를 되게 좋아해서 세상 일이 디졸브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면서 살았을 때 만들었던 게 그거예요. 네. 근데 디졸브를 못 기다리시고 네. 도망가셨잖아요. 아, 재미가 없더라고. 아니, 일하는. 나오려는 사람 많은 것 같고 굳이 나까지 거기에서 숟가락 얹고 있는 행위가. 저도 네. 출연자들이 다 재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박 대표님은 재밌었어요. 그죠. 저는 좀 이렇게 해설을 좀 그래서 해줬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이택수 대표님 또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있죠. 또 조금 더 점잖으시고 예, 예. 이택수 대표님 디스한 것 같으네. 예, 아니. 원래 그 캐릭터를 본인의 강점이라고 아, 생각하고 그래요? 계세요. 무색무취. 예. 자, 방심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무슨 방심위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방통위가 안 돌아가는데 방심위가 심의를 100번 해봐야 다 쌓이기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 뭐 권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징계 의결을 하면 네.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방통위가 지금 뭐 저 탄핵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거기 하니까.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회의 수당 받으려고 회의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용산이 보니까 하죠. 아, 뭔가 하고 있다. 뭐 아직도 막 보여주려고. 그 신임을 해서 지금 연임을 시켜줬는데 열심히 해야지. 나는 회의 수당 같아 왠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거부권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봐야 하는데 개혁입법 통과시키면 바로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안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무력감도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네.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고민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싸움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최전선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 이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겠다. 네. 저쪽은 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여당이 나서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전에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활용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죠, 여당이 그렇죠. 저러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이걸 민주당이 못 견디면 우리가 효능감은 있는 거야? 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럴 거라고 저도 봅니다. 저쪽도 네. 이거 자꾸 이러다가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순간에 거부권은 약화되겠죠.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친 측, 내부가 동요하는 측이 지게 돼 있다. 네, 그게 기본이고요.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강화하는 노력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이라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대안이지만 그걸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뭐 발의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서 어떤 제3의 방안, 제3자 방안이 아니라 제3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저쪽을 조금 더 압박하고 예. 여론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인 거죠. 그게 필요하죠. 사실은 원칙적인 입장도 견지해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준석이나 이런 개혁신당은 뭐 변협회장이 추천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이 한동훈을 때리게 만들어야죠. 이제 그게 병행되는 것. 우리한테 효능감이 있는 거야? 라는 의문. 이거를 막는 이런 노력을 안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노력 하고 있어요 이미.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입장 냈죠. 한동훈이 말로만 하지 말고 입법을 해라. 니네가 법을 만들어 제출해봐라. 네.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이런 무력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싸움의 핵심이라고. 맞아요. 민생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그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건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도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 거부하려는 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거 다 빼고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이분화하는 순간에 저쪽 프레임에 말린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용인해주는 꼴이 돼요. 이런 법들은 문제가 있어서 거부했던 거고, 그래, 여야 합의한 거 봐봐. 내가 다 근데 이제 통과시켜주잖아. 그거는 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최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빈곤층들 대상으로 뭐 한동훈이 뭐 전기료 인하하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IMF 사태라든가 티몬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 급한 사장들의 민생 법안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25만 원에 3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있고요. 간호사법 다 이런 게 사실 민생 법안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법안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법은 민생법안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이제 노정명 의원님 이야기로는 그걸 섞어야지, 잘못하면 개혁 법안은 거부하고 민생 법안은 받아들인다, 저쪽의 프레임 아니냐. 네. 그걸 강화시키는 역할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거를 경계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그 부분도 충분히 그 받아 안아서 원내대표 쪽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긴 봅니다. 다만 이제 진짜 급한 것들 있잖아요. 계절적 요인이든 뭐든 뭐 그런 것들은 또 한시적으로 또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유념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방위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 회의 진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에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이 주목을 받아서 네.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은 두 분의 이제 특색이 좀 있을 뿐이지 네네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틈을 안 줘요. 빈 틈을 잘 찾아서 잘 메워줘요. 원래 공격수예요, 거기도. 최전방 공격수. 예, 맞아요. 그리고 논리 싸움을 좀 즐겨 하시죠. 네. 논리 대 논리 싸움을. 그래서 저도 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답답한 게 있을 때 예. 위원장이 짠하고 등장해서 네. 그 부분을 딱 정리해 줍니다. 본인이 좀 정리가 돼야 넘어가. 원래 그래요. 맺혀 있으면 못 참으셔. 풀어야 돼. 저는 정말 호흡이 잘 맞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흐름도 잘 잡아주시고 굉장히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세죠. 최민희 위원장. 반발을 가끔 하시기는 하는데 예.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진숙 후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로는 예. 할 수 없이 이제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다. 그치, 왜 이런. 내가 이진숙 후보자를 두둔해야 돼?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 과방위 위원들과 아까 민주당 의원들끼리 팀워크가 잘 맞는다고 했는데 네. 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저요? 다들 겸손이라는 걸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예. 가까이서 뵌 우리 과방 의원님들은 어느 한 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젠체 그런 걸 못 봤어요. 아. 그런데 또 되게 깊어요. 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저는 뭐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의원님, 뭐 이정은 의원, 이웅기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자료나 여러 가지 질문할 때 보면 확실히 주변에서 제보도 많을 거고,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받으면 공유하고 상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질의할까? 저도 우리 보좌진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의원실 간에 이렇게 네. 경쟁이 당연히 존재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지 이제 짚어보기도 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그러기도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했던 네네. 얘기 또 하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같은 사안을 질문하더라도 진전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할 때. 최근에 그 통신조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자들 그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하고 막 언론 장악을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지금 그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반응도가 떨어진 지는 오래됐죠. 음. 기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압수수색 뭐 다반사고 네. 네. 그런데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2008년,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도에 YTN에서 이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그때 기자실별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 기자실별로 성명이 나왔다는 거는 그 기자실에 속해 있는 언론사가 어디든 대부분이 다 서명했다는 얘기예요. 상당수의 조중동 기자들도 그때 기자실별로 서명을 했어요. 아니, 이번에 기자협회부에서 여론조사 기자대상 여론조사 한 거 제가 봤거든요. 방송에도 했는데 네. 대다수가 정말 현 정권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다고. 네. 근데 막상 그럴 때 여론조사에는 응하는데 수위가 조금 높은, 예를 들면 뭐 성명 발표를 한다든가 여기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속에서는 느끼는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 상황 안에는 이걸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주체와 이제 대상이잖아요. 네, 네. 교감. 지금은 이 대상을 너무 이렇게 타자화해서 너희들이 좀 잘하나 볼게. 이런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희들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과거의 그런 문법하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의 대처 방법이 다른지 우리도 이해는 하고 있어. 근데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접근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정말 뭐 비겁함이 옛날보다 더 커져서 그런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두둔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뭐 MBC 분들도 그렇고 YTN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그런 호소를 해요. 집 전체를 다 이제 욕하는 그런 구조. 또 특히나 언론을 향한 탄압이 이제 구체화돼 갈 때 그래 너네 잘하나 보자. 아유 얘들은 옛날이랑 우리랑 달라서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라는 예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이 안 되지. 예, 그게 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껏,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투쟁이 우리한테 필요하면 기다리고 달래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저희 방송에서 아까 그걸 다뤘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도 해야 하고 과방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민주당도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도 그렇게 현 정권의 문제점 언론 정책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확고하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기자들도 이제 좀 깨어있네? 뭔가 좀 하려나? 이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조금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약발이 없어요. 아무튼 저는.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인들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서 만약에 부당함을 느끼면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후배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의원 되신 다음에? 몰랐던 분들. 몰랐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예. 늘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저 후배들도 네? 많이 알아요. 후배도 많이 알아요. 네, 교류가 좀 적었을 뿐이지. 예. 뭐 어떤 집회를 하고 피켓팅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자면 우리가 모르지만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YTN도 맨날 피켓팅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싸움의 평가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아까 집회도 얘기했지만 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하고 에너지를 교류하고 그래서 뭘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전 보도 투쟁해야 된다고 봐요. 보도 일선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야 되냐. 나는 이 보도가 옳다. 제작자로서 취재 기자로서 이걸 보도해야 된다. 위에서 막아. 여기서 싸움 전선이 형성되고 여기서 파열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거에서. 이거는 지침이 아니라 언론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YTN의 구성원 누가 지금 김백 체제에서 내리꽂히고 있는 이런 보도 지침들에 대해서 옳다고 평가를 하겠냐고요. 다 문제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항해야죠. 보도를 위해서 저항하라. 좋은 말이네. 보도를 위해서 저항하라. 그래서 MBC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한 노력들. 물론 지금 MBC는 사측의 보도 탄압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양태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더 보도가 더 이슈에 더 자기 검열하지 말고 더 이슈에 천착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보도를 해야 되고 YTN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모든 언론사에서 제가 기사들을 쭉 스크린하고 모니터링 해보면 기자들이 쓴 기사를 자기네들이 멋대로 고쳐버립니다. 네. 제목 장사하고 그럼 욕은 바이라인 달아놓은 기자들이 다 먹어요. 저는 이 기자들을 뭐 일방적으로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싸워줘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데스크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기사의 그 기본 내용까지도 틀어버리는 제목 장사하는 짓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국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전당대회에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3, 4위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다들 경쟁하고 있어서 제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 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 언론 개혁을 또 전면에 막 강조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을 뭐 워낙 또 박빙 싸움들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한준 의원은 만났더니 과방위 의원은 아니고 국토위 양평고속도로 네. 그 건 때문에 국토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끝으로 지지자들 우리 박시영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 입법활동,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이 특검법도 만들고 각종 개혁 민생입법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거부권 딱 6글자에 막혀서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싸움을 우회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에 지난 싸움 과정도 무의가 되지만 앞으로 아마 방향을 잃고 헤맬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금의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그쪽으로 좀 지지 여론을 주시고 민생으로 타협을 해라, 우회로를 뚫어라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부각이 돼서 압박이 되는 순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당이 합의해주는 입법만 몇 가지 하고 그렇죠. 지금은 주도권을 국회가 잡은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주도의 그런 어떤 입법 투쟁이 좀 국민들한테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 네.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저는 지금은 그리 불안하게 보지 않는데 제가 정치를 직접 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정치권을 보면서 든 생각은 주도권 변화는 하루면 충분하다. 하루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도권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밀어붙이다 보면 저쪽이 파열음이 빨리 날 수 있어요. 네. 한동훈과 윤석열 저쪽은 취약합니다. 규모가 상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방향의 주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수가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 나아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상대 당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주류와 비주류가 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저쪽이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박시영TV 자주 나와주시죠. 자주 불러주셔야죠. 아니 그동안에 청문회 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모시지 못하고 저희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원실로 찾아온 거잖아요. 혹시 뭐 제가 뭐 불러도 안 나와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 아닙니다. 예. 어떻게 알았지? 자, 멋진 의정활동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